이제는 여의도 캐비넷을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영에 갇히지 않고 편들지 않고 여의도 정가를 제대로 깝니다. 무조건 편들지 않는 여의도 캐비넷 한번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정청래 당대표의 행보가 아주 심상치가 않아요. 개업에 반대하지 않으면 국민의힘과 악수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근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통합을 강조하고 보수 진영에 있는 인사도 적극적으로 기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파격 행보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뭔가 조금 엇박자가 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뭐 원래 엇박자 나는 게 이 전략이죠. 예, 그리고 정청래 대표의 경우는 그렇게 얘기하면 원래는 이게 뭐 역풍이 부는 게 맞죠. 근데 역풍이 없잖아요. 왜 없느냐? 그렇게 해도 지금 국민의힘 자체가 무너져 있는 상태이고, 또 국민의힘이 국민들로 하여금 제대로 된 지지를 다시 한번 모을 만한 정도의 공력 자체가 지금 존재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네. 모든 힘이 다 유실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헌법 바깥으로 나간 대다수의 이 국민의힘 사람들이 있는데, 뭐 이창근 위원장님처럼 안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 상식에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여전히 당 주류파, 그러니까 친윤, 찐윤, 윤어게인을 외치는 그 사람들이 여전히 전환길의 늪에 빠져 있고 김건희, 윤석열의 늪에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어떻게 과연 협치를 할 것이냐, 국민들도 이게 참 난감한 거예요. 이 자체가 아니 당연히 협치해야지. 그렇지만 협치할 대상 자체가 정상적인 상태로 지금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말을 해도 지금 그렇게 역풍 같은 게 불지 않는 이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강약 전략을 써야 돼요. 강하게 할 때는 강하게 하고, 또 대통령께서 그런 유화 제스처를 취할 때는 여당으로서 보조를 맞추는 모습도 보여주고, 저는 그런 모습을 약간 능수능란하게 앞으로 해나가지 않을까, 그걸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군요. 자, 우상호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는 또 방문을 해주셨던 이준석 당대표의 개혁신당, 여기까지 근데 또 패싱을 함으로써 뭔가 조금 불편한 심기가 표출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의 결과, 개혁신당의 결은 조금 다르지 않나? 뭐 어떻습니까? 뭐 정청래 신임 대표가 볼 때 똑같다고 보겠죠. 근데 네. 저는 정청래 신임 대표한테 조언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민주당의 건전한 세력, 네. 그리고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한테 정말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 윤석열 정부에서 교훈을 찾아라.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윤 정부는 대통령실의 그립이 더 셌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의 출장소란 얘기를 들었어요. 그거 인정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잘못이 무엇인지 반성하자고 우리가 네. 혁신위에서 얘기를 했고, 그것이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못 받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를 보면은 오히려 대통령실보다 민주당의 그립이 더 센 듯 보여요. 네. 그러면은 민주당만 놓고 그 안에서 시각에 머물러 있으면은 역풍도 없고 네. 자기들이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야당이 존재 가치가 없으니까 그냥 이대로 가면 된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그 시야를 넓혀서 민주당 정부로 보는 게 아니라 이재명 정부로 대한민국의 틀 안에서 보면은 항상 적은 내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 없이 무너질 수 있어요. 네. 그 얘기는 뭐냐? 대통령실의 그립이 셌을 때 윤 정부가 무너졌어요. 민주당의 그립이 세면은 이재명 정부와 A로 가야 될 게, 이재명 대통령 A로 가는데 민주당은 B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충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업 활동을 자유롭게 하고 차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랬고, 그리고 나를 지지하지 않은 국민들도 내가 다 보듬겠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성장, 통합, 회복, 협치를 얘기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 거기에 부합하기 위해서 처음에 잘 안착하고 있다. 저도 칭찬했어요. 그래서 경제 인사를 제일 먼저 했고, 경제 인사들을 만났고, 청취를 했고, 민생 행보를 계속했어요. 그 최근에는 기업인들을 옥죄는 배임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라 그랬어요. 네. 하지만 여당이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상법 국민의힘이 대승적으로 협치를 해가지고 통과를 시켰어요. 그리고 남은 소액 주주들이 집중 투표제를 해가지고 이사 한 명을 뽑는데 몰아주기로 한 집중 투표제. 그리고 감사위원을 한 명이 아니라 2명, 3명 이상 뽑도록하는 복수 감사위원 추천. 네. 이런 부분들은 공청회를 거치기로 했어요. 근데 공청회 안 거치고 그냥 밀어붙였잖아요. 더 센 상법 했잖아요. 그리고 노랑봉투법 어떻습니까? 노랑봉투법의 기본 취지는 노와 사를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한데 균형을 맞추는 게 아니라 지금은 노의 균형을 더 높이는 거예요.
사측이 하층에 지하층까지 모두를 다 협상을 하라 그러면 1년 내내 협상하다가 올릴 나봐요. 그리고 노조가 불법 정인해도 사측이 대응할 길을 막아버렸어요.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지적은 우리의 지적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진출해 있는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나 주한 EU 상공회의소나 외국 기업들조차도 탈한국을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하나 더 보태서 관세 협상을 얘기해 볼게요. 미국에 이미 3,500을 투자를 하기로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더 투자를 얘기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대한민국 기업들이 이미 한 1,000억 가까이 투자를 했어요. 네. 이런 기회에 오히려 법인세까지 인상시키면은 저는 기업들이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아, 미국이 대한민국보다 법인세가 더 싸. 노동 유연성은 100% 보장돼 있어. 그리고 규제도 없어. 잘 됐다 싶을 거예요 아마. 차라리 미국에 진출해 있는 이상 지금까지는 대기업들이 국민 정서기 때문에 대기업은 국민 기업이라는 그런 정서 때문에 못 나갔지만 네. 이번 기회에 아예 미국에 눌러 앉을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 종합해서 본다면은 정청래 대표는 야당을 대하는 태도도 그렇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법안을 정광석화처럼 하겠다고 해가지고 과연 이재명 정부에 도움이 될까? 저는 의문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사를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되돌아보고 책임 여당답게 대한민국의 윤석열 정부로부터 불행했던 거 반성하고 인정하기 때문에 저도 이재명 정부가 정말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차기 대통령은 여야가 공정한 경쟁하에 정권을 재창출하든 정권을 교체하든 그건 그 다음 문제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바란다면은 정청래 대표 전 태도 바꿔야 된다 생각해요. 예. 야, 그렇죠. 지금 감찰관님 보시기에는 이 국민의힘도 정청래 신임 당 대표에 대해서 또 맞받아 치느라 독서를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극좌 테러리스트, 내란 교사범의 주범 이렇게 하니까 좀 표현이 너무 서로 과하게 오가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좀 그 보세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는 그런 극단적인 표현이나 이런 네. 거는 뭐 좀 불편하게 여기는 데도 있는데요. 음. 사실은 뭐 제가 두 분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제가 표현할 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 두 분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머릿속에서 이렇게 참 추상적으로 맴돌았던 것들을 두 분이 참 잘 정리해서 말씀하시는 거 보고 두 분한테 참 많이 배웠습니다. 아유, 제가 참 부족한 게 많구나. 그리고 이 자리에 와가지고 이렇게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네. 저 이렇게 이런 시간을 내주신 것만으로도 참 영광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께서 처음 생각하셨던 그런 그 뜻과 정청래 대표의 뜻이 좀 일치해가지고 좀 사실 지난번에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던 거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랬던 게 아주 가장 큰 뭐 지금 문제점의 출발점이었던 것 같은데 뭐 그런 일 없도록 좀 요즘 아주 마음 편하거든요. 전 요즘에 사직도 했고 뭐 이렇게 출근하는 데도 없고 뭐 아주 여러 가지로 마음 편한데 좀 이렇게 정치 관련 뉴스나 이런 거 보았을 때 좀 국민들이 편안함을 네.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가 좀 많이 어지럽고 국민들에게 어이없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아까 뭐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한참 하긴 했지만은 네, 우리 네. 감찰관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막아서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되는데 일조했다라는 비판을 좀 받고 계셨는데 그게 되게 속상하실 것 같아. 혹시 생각이 어떠십니까? 저는 어떤 제가 마음 드세요? 징계를 막은 시점에서부터 네. 대통령이 될 때까지는 시간적으로 1년 4개월 이 정도 걸렸어요. 예. 그러니까 1년 4개월 정도 걸렸는데 음. 제가 그때 막을 때는 윤석열 씨가 대선 후보까지 될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저는 법조인 생활을 하면서 항상 그 제가 기준으로 세운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네. 내가 저 자리에 갖다 놓았을 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일까 아닐까를 생각했거든요. 네. 저는 지금 와서 생각하면 이렇게까지 계엄까지 하고 이런 걸 보면 이야 이거 좀 어떻게든 수를 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는데 예. 다만 내가 만약 저 입장에서 이런 사유로 이런 절차로 징계를 받는다 그러면 내가 동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금 차분하고 신중하자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 어찌됐든 그거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했던 결정이니까 뭐 비판을 받아야 한다면 언제든지 뭐 저는 어떻게 할 수 없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사실은 그날 그 계엄 당일날 제가 네. 그렇게 세게 그 반감을 느꼈던 거는 저도 이 일말이나마 와 뭐 이런 그런 이렇게 대통령까지 됐는데 계엄까지 하네 이런 생각 때문에 화가 나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자기 내적 기준이 확고하신 분이고 법리적인 절차에 의해서 또는 내란은 안 된다는 그런 신념에 의해서
어떤 결정의 순간에 굉장히 확고하게 결정하신 내란이 걸로. 확실히 된다는 신념입니다. 네네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저도 그 사태를 놓고 네. 아마 평생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을 하지 않을까. 국민이 못지않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마지막 질문 넘어갈 것 같은데요. 방송 3법 본회의 상정. 지금 1년 만에 다시 필리버스터를 열게 될 것 같습니다.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방송 3법이 상정이 됐는데요. 여기에 반발하면서도 국민의힘이 준비를 하는 것들이 있고 여당 주도의 법안 상정 그리고 국힘의 필리버스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사실 소수 야당이 막을 길은 없어요. 막을 길은 없고 왜냐하면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밀어붙이면 모든 법이 다 통과돼요. 다만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하는 이유는 이러한 법이 왜 문제가 되고 어떤 게 잘못됐다는 것을 소상히 알리는 기회로 삼는 거예요. 네. 그리고 24시간이 지나면 민주당이 살라미식으로 법안을 하나씩 다 통과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방송 3법도 왜 문제 삼냐면은 정치권의 관여를 낮춰서 공영방송의 중립성을 회복하자는 것은 누구나 다 동일해요. 하지만 그 회복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의를 제기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뭐냐? 민주당에 내놓은 법안은 시민단체, 그리고 노조, 학계, 전문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특정 집단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는 그걸 반대하는 거거든요. 네. 그랬을 경우에 그렇게 선임된 이사 수도 늘어나요. 그렇게 선임된 이사 수가 늘어난 다음에 그 이사에서 의결해서 사장 추천위원회를 또 꾸려요. 그러니까 그 사장 추천위원회가 결국 국민들한테 돌려준다는 명분하에 일반 국민들이나 그런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겠죠. 거기서 추천된 사람을 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정말 여야가 공감할 수 있는 그리고 심지어 언론에서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공영방송의 중립성을 회복하는 방법일까 하는 게 의문인 거죠. 그렇다면 최소한 공청회라도 거쳐서 중지를 모아보자는 게 저희 뜻인데 그게 없이 살라미식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필리버스터가 아마 4시 3분경에 끝나면은 이번 국회에서는 방송법 하나밖에 처리를 못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 8월 국회에 가서 방송문화진흥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처리할 거예요. 그리고 정청래 대표 얘기한 것처럼 언론개혁 미명하에 추진했다 얘기하겠죠. 하지만 언론개혁도 언론이 우려하는 건 뭐예요?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 우려하잖아요. 그것도 담아져 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여의도 넘어 팀이든 그런 일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공정에 가겠지만 더 큰 문제는 여야가 같이 인식하고 있는 게 사실 극우 유튜버 또는 진보 쪽에서도 극자 유튜버 이런 쪽의 가짜 뉴스 유포에 대해서 사실 더 엄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부분은 속 빼고 이런 것만 밀어붙이니까 저희가 반대하는 거죠. 네,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대통령께서 가짜 뉴스 근절할 수 있는 대책 이것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봐라라고 이제 부처에 지시를 내렸고 그 부분은 아마 검토가 좀 될 것 같고 그다음 방송은 전리품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되면 방송 장악하는 거지 이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오히려 취해야 될 태도는 그러면 민주당이 예를 들면 이사 추천이나 이런 방송 이사 관련돼서 훨씬 더 늘리자라고 할 때 그럼 이 대안이 아니라면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필요한지에 대한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그냥 그 기존의 어떤 방식 대통령이 계속 임명하는 그런 방식을 고수해서는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만들 수 없는 거 아니냐. 당연히 이런 비판이 계속해서 따라붙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전리품 얘기를 한 겁니다. 대통령 바뀔 때마다 방송사에서 각종 방송사에서 이런 혼란스러움을 겪어야 되고 그 안에서 낙하산 사장이 오니 많이 이 내부 구성원들과 엄청난 갈등이 일어나는데 이 부분을 더 이상 반복을 하지 말자라고 해서 민주당도 사실은 이 법안이 나왔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도 대통령이 이 법안을 받을 리가 없다라고 하면서 했잖아요. 받을 리가 없다. 어떻게 니들이 대통령하고 뜻이 다른 그런 법안을 막 낼 수가 있냐라고 했는데 며칠 뒤에 대통령이 받겠다. 이렇게 하니까 자기네들이 오히려 약간 좀 당황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지점에서도 약간의 객관성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올라가는 측면이 있고 이것이 좀 미진하다 혹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대안을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텐데 필리버스터 제가 좀 보니까 그냥 욕하는 것밖에 없어요.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대안을 좀 더 좋은
대안을 내놓으면 그건 의회에서도 충분히 논의해 볼 수 있고 국민들도 생각할 여지들이 굉장히 커지니까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지점이 없는 것이 대단히 아쉽다. 아, 이게 또 정치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법들이 필요한 거고 또 다른 것도 추가돼야 된 거고 의견들이 분분한데 법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아, 제가 방심하고 있었는데. 이게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국민의 네. 한 사람으로서 네네네. 법 전문가로서 그리고 옳음을 추구하는 분으로서 지금 우리나라에 제일 필요한 법이 뭔가? 제일 필요한 법. 네. 어떤 게 있으면은 아, 그래도 우선은, 좀 바르게 흘러갈 수 있을까? 우선은 저 검찰 개혁, 제가 그래도 검찰 출신이니까 네. 뭐 방송 3법 뭐 그것도 중요할 것 네.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저 전리품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에 정말 공감하고요. 네. 사실 약간 정치적인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정권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담당하더라도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정체성, 전체적인 하나의 통일성, 그리고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 이거는 누가 정권을 담당하더라도 그건 뭐 네. 항상 유지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고 이 검찰 조직이라는 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검찰 개혁. 제가 처음에 그 검사 생활을 시작했을 때의 검찰의 모습, 그리고 제가 처음에 전 원래 법대 출신도 아닙니다만 네. 제가 바라보았던 이 검사의 모습과 지금 현재 이 윤석열 정권 하에서 왜곡된 검찰의 모습은 너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저는 이제 검사도 다 그만두고 이제 공직도 그만뒀지만 이 일반 국민들이 이렇게 바라보았을 때 아주 공정하고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검찰 운영 시스템이 이번에는 좀 갖춰졌으면 좋겠고 저는 그게 직접 수사의 완벽한 포기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수사기소 비리라는 표현보다는 아. 직접 수사의 포기라는 그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직접 수사의 포기, 그리고 수사 절차에 있어서의 공정함을 확보하는 기능을 검찰이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건데 그런 검찰 개혁이 이번 뭐 9월, 10월 추석 전까지는 뭐 어느 정도 얼개가 잡힌다고 하는데 그런 게 좀 제대로 마련됐으면 좋겠고, 최근에 사실은 이 수사 지연이라던가 그다음 피해 구제가 지연돼 가지고 괴로워하는 일반 국민들이 참 많으시거든요. 네. 그런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수사구조 개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건 제 전문 분야라서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예. 아주 교과서에 나올 법한 그런 말씀. 죄송합니다. 근데 검사에게 직접 수사를 포기하라는 것은 서로 권한을 좀 그렇진 않습니다. 이 아닌가요? 독일 교과서에 보면 네. 검사를 표현하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손발 없는 머리라고 표현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수사기관을 두고 있지 않아요. 네. 제가 이제 독일어를 잊어먹었는데 뭐더라 토트 오네 핸덴가 뭐 네. 그런 식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독일이나 이런데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아주 제한된 경우에 검찰이 하지 않으면 안 될 사건을 제외하고는 직접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수사를 하게 되면 그게 정말 어려운데 저는 제가 구속한 사람을 이거 아니다 싶어서 풀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그거 쉽지 않습니다. 아. 그거 정말 쉽지 않아요. 예. 저는 그 윗분들한테 네가 어떻게 구속했다, 네가 아니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수사상 필요 때문에 구속을 했지만 나중에 해보니까 아니니까 풀어줘야겠고 제가 잘못한 건 맞습니다. 네. 이렇게 보고를 했더니 뭐 사무감사를 뭐 자청을 하네, 자청을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본인이 있었는데 잘못한 걸 인정하는 거가 너무 힘든다는 거죠.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네. 계속해서 이렇게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수사를 하다가 맞습니다. 나중에 객관적인 증거를 발견했는데 이건 제가 주장하던 거 갖고 반대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이걸 받아들여 가지고 이 사람을 풀어주고 나중에 또 머쓱하기도 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러면서 풀어주는 게 쉽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완전한 그 객관적인 모습을 어떻게 보면 남이 해온 수사는 모든 증거를 동등한 가치로 판단하면서 이 사람이 억울할까 아닐까를 판단해서 법정에 세울 수가 있는데 내가 수사를 시작한 사람은 어떻게든 법정에 세우겠다는 고집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특히 윤석열 씨처럼 이런 끝까지 간다 뭐 이런 그렇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검사의 역할이라는 거, 국민들이 네. 바라는 검사의 역할이라는 게 과연 네. 어떤 것인지, 그 뭐 기소 수사 분리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뭐 공소관이 이런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조금이라도 억울한 사람을 없애주려는 게 검사의 역할이라고 본다면 네. 이번에 그걸 강조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사실 그런 걸 열심히 하고 있는 일반 형사부 검사들이 이런 직접 수사하는 검사들한테 피해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 겁니다. 감찰관님이 특강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검찰 개혁이 앞서서 진짜. 얘기만 들어도 예. 아주 충분히
충분히 네. 좋은 시간을 네. 만들어 주실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재미가 없습니다. 이게. 관심 주제니까 그래도.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 네, 근데 정말 이런 중요한 얘기를 할 수 말씀하신 거예요. 있어야 예, 예. 올바른 정치를 만들 수 있는 네. 건데